그럼 지금부터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술과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고대에서 근대까지 건축사를 좀 살펴봤고, 또 현대 건축사가 아니라 현대 건축가 네 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살펴봤죠. 어떤 식으로 이제 각자의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구현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또 그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제 오늘은 예술과 디자인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예술사와 디자인사를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술사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게 사실은 이제 서양 미술사예요. 서양 미술사고 동양 미술사는 이제 다루지 않고 대신에 이제 11주차, 10주차, 11주차쯤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 디자인이나 이제 좀 약간 옛날의 그 문화적인 결과물을 약간 살펴볼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술사와 디자인사를 다뤄볼 텐데 사실은 예술사나 혹은 서양 미술사 그리고 이제 디자인사 이런 것들이 각각 그 독립된 과목으로 한 학기씩 다뤄지는 그런 류의 과목이죠.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 혹은 뭐 동양 미술사 혹은 디자인사 이런 것들이 그냥 개별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디자인사는 우리 과에 이제 개설돼 있고 미술사나 예술사 이런 건 아마도 이제 미술대학교 순수 서양학과나 아마 이런 과에 개설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공부했던 대학교에서는 이제 미술대학 관련 교양 과목으로 이제 개설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해도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은 그런 과목인데 이 산업디자인 기초에서는 이거를 그냥 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간으로 따지면 뭐 3시간이 정규 수업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예술사도 보고 디자인사도 보겠다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상당히 취약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이런 부분을 디자인의 기초 수업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라는 게 이거 이제 첫째 주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산업 디자인과라는 게 학교에 따라서는 미술대학에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공과대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그리고 꽤나 많은 산업디자인과가 미술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술대학교에서 뭐 미술과 연관된 과목 혹은 전공으로서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미술대학에 있는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디자이너들을 타 전공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미술대학교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으니까 미술에 대해서 아마 친숙할 거다. 이제 많은 이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더불어서 아마 이제 조형적으로 작업을 상당히 잘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보기엔 좋게 작동한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나쁜 점은 아니다 싶긴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술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조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나 산업 디자인은 이제 조형 예술의 한 가지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형 예술의 역사 혹은 이제 디자인 산업혁명 이후에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이걸 좀 다뤄주는 거고요. 물론 디자인사는 이제 따로 이제 뽑아놓고 별도로 여러분이 뭐 따로 뽑아놓고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과목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에 개설돼 있으니까. 내 기억에 아마 3학년에 그 공통 전공 개념으로 뭐 이론 과목으로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왜 예술사나 디자인사를 지금 공부하냐면은 수업 계획서 보면은 이제 곧바로 다음 주부터 창의성 2주 동안 창의성의 기초, 창의성 응용을 다루잖아요. 이때
지난주 건축사 시간에 내가 약간 창의성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현대 건축가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뭐 복수의 모티브를 결합시키는 게 기본적인 창의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유 뭐 예술사나 디자인사에서 흔적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지난번에 한 얘기지만 뭐 수천 년에 걸친 건축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문화 역사상 어떤 스타일로 창의적인 작업이 수행됐는지 이거 조금 볼 수 있었는데 이 예술 및 디자인 요거도 한 5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거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창의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약간 그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내가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준비했어요. 크게 봐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조형적인 그 일을 하는 우리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 조형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깔아놓는 개념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그 학습이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창의성을 공부할 거고요. 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또 이제 또 계속 그런 식의 공부를 조금 더 할 겁니다. 11주짜리 카다치가 사실은 이제 과제들 보세요. 나의 특이함, 나의 장점, 자기의 세계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과제를 내가 계속 내는데 그래서 6, 7, 그 다음에 10, 11주가 이제 결국은 다 창의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을 이루어주는 내용이 또 이번 주에 배우는 예술과 디자인의 역사에 되게 이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또 과제가 나갑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그 그냥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품이나 혹은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고 선정 이유를 기술에서 제출 또는 PDF 파일로 제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발표는 다음 주에 하고요. 한 1분에 발표 다 끝내주세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1분에 발표 다 해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첫 번째로 제출했던 과제는 약간 이제 객관적인 그 7가지 속성을 가급적 만족시키는 거니까 객관적인 그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과제를 하면 되는 건데 오늘 나가는 과제는 그냥 주관적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는 예술품이거나 디자인 결과물을 선정해서 이유를 주관적으로 그냥 제시하는 거죠. 어떤 측면이 좋다, 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계속 이제 수업을 계속이 아니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자, 예술가들 클래식, 그 다음에 다음 파일은 이제 예술가들 모던, 현대 모던, 현대가 모던이죠. 현대 예술가들도 볼 건데 먼저 파트 1 개념으로 고전적인 예술가를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목차가 이건데 치마베부터 일단 루이스 다비드까지 볼 건데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치마베나 지오토 같은 경우는 중세에서 르네상스 넘어가는 시기에 활약했던 화가들인데 그러니까 중세 끝자락부터 뭐 나폴레옹 시절 그러니까 근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그 그림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 혹은 예술가들 여기 보면 조각도 같이 한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약 한 500년, 600년간의 서양에서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미술이 발전해 왔는지 이거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내가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가 혹은 어떤 시대의 그림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라 얘기하면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는 건가? 그렇게 낼게요. 그렇게 낼 테니까 여러분 잘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미술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그리고 디자인 공부한 지 한 거의 40년이 될랑말랑 하고 있는데요. 40년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40년 다 돼 가는데,
그 내 일생을 뒤돌아보고 생각하면은 이 예술가들, 조형 예술가들 혹은 건축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게 꽤 디자인 하는데 공부하거나 하면 디자인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금 더 봅시다. 먼저 치마부에라는 분인데요. 당연히 사진 없고 이제 아마 이 그림이 이 사람 아니 이 그림이 이분의 음, 그 소상화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 지난번 건축 우리 공부할 때도 그리스 로마 다음에 좀 중세 넘어와서 그러니까 뭐 비잔틴 사라센 지나서 고딕 들어갔잖아요. 고딕 시대 건축이 고딕 스타일 건축이 뭐냐면은 중세의 종교가 꽉 잡고 있었던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약 10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있었죠. 로마가 그러니까 망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그 로마가 망하고 동로마로 이동하고 나서부터 약 1000년 동안 르네상스 이전까지 약 1000년을 암흑 시대라고 일컬잖아요. 왜냐하면은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고딕 건축 전성기, 로마네스크랑 고딕 건축 전성기이기도 한데 그 시절에는 그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교회 안에다 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그러니까 성서를 아직 글자를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게 15세기 뭐 16세기 그 시절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책이 많이 성서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일반인들 성서를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종교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르네상스가 이제 또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뭐 이랬던 건데 그 1000년 동안은 종교가 그 일반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가들은 아까 말했듯이 성당 안에다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신의 위대함,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를 표현하는 그림을 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묘사하는 그림이 아니고 신을 신답게 나타내기 위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이제 주로 고딕 시대의 그림의 특징인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치마부의 이분은 고딕과 고딕이라기보다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시대와 르네상스를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분은 초기 르네상스 대가 중에 한 분인데 가장 영향력이 좀 높았던 화가 그런 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먼저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평면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나마 많이 입체적으로 이동한 그림이다라고 이제 인정받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13세기에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써 있는 글을 이게 어, 대충 읽어보면은 그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고 6명의 천사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 그림 높이가 6m 이상 될 겁니다. 꽤 큰 그림이에요. 근데 언뜻 봐서 느낌이 평면적이다라고 느껴지죠. 상당히 평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나마 다른 그림에 비해서 이게 꽤나 입체적으로 바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전 그림들을 비잔틴 스타일 그림이라 그러는데 비잔틴 그림 전통의 특징은 2차원적인 회화 양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근데 이 치마부의 이분이 2차원적인 그림을 3차원적으로 바꾸는 초기, 그러니까 3차원 사실주의 스타일로 바꾸는 초기의 대가라고 이제 인정받는 분이고, 그래서 이태리 회화 발전에 무지 큰 공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음, 주름 같은 거 있죠. 여기 그 옷에 주름 같은 부분이 예전 그림은 일부 주름이 아예 묘사가 안 됐는데 이분 그림부터 막 주름이 제대로 묘사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림 새롭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중세 스타일과 르네상스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과도기에 있는데 그래도 중세의 마지막을 장식한 화가라고 또 인정받기도 해요. 그렇고요. 근데 이분의 제자가 지오토인데요. 지오토. 지오토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 선생님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청출어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청출어람인데, 그러니까 파란색한테 배웠는데 파란색보다 훨씬 더 짙은 남색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한자 성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치마의 그림이 이건데 뭐야 그 제자의 지오토는 이렇게 그리려는데 훨씬 더 리얼하죠. 그쵸? 요 앞부 이분의 그림에 비해서 이 지오토의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 그 성 프란시스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상처가 있는데 스티그마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전달받는 그래서 성 프란시스한테도 저런 상처가 생겼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는데 그 광경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근데 앞서 본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리얼하죠. 그쵸?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지오토 그림이 훨씬 더 리얼해요. 현실 뭐야 사실과 같이 보여져.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치마베보다는 이 지오토야말로 중세 고딕의 마지막과 르네상스 시작을 그냥 장식한 화가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유럽 회화의 흐름의 중심을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바꿔놓은 혁신의 주인공은 바로 지오토다. 뭐 이런 그 결론, 결론 이런 이제 평을 받죠 이분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스승을 뛰어넘은 화가 지오토라고 보통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부터 비로소 이제 13세기 말, 14세기 초 뭐에 활약하셨는데 이분 시대부터 비로소 르네상스가 회화가 출발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언급이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파올로 우첼로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첼로라는 분도 이제 이분은 피렌체에서 이제 출생해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는 분인데 이분 또 그림도 그리고 예시다시피 수학도 공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술에 있어서 퍼스펙티브, 투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척자 같은 일을 한 분으로 이제 또 유명한데 그러니까 투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수학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투시에 상당히 그 많은 투시도법 연구에 무지 열중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분 일화 중에 하나는 자다가 잠꼬대 할 때도 막 투시도 막 이랬다고 아내가 뭐 와이프가 불평했다 이런 얘기가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투시도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이분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배틀 오브 산 로마노라고 그래서 이태리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게 뭐 19세기 일일 거예요. 뭐 200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그냥 도시 국가들이 싸웠던 밀라노랑 피렌체랑 싸우고 뭐 베네치랑 뭐 싸우고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모였던 나라인데 그때 이제 산 로마다에서 이루어진 도시 간의 전투를 그린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은 투시도 창 누운 방향을 보세요. 여기서 누워가지고 가운데 향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창들도 보면은 그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실점을 향해서 이제 창들이 쫙쫙 누워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박고랑일까? 이 박고랑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시에 꽤나 관심이 많았던 그런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첼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나텔로라는 분인데 도나텔로는 이분은 이제 초기 르네상스 시대 그냥 가장 뛰어난 조각가로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조각 작품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각가로만 이제 걸어지는데 역시 피렌체 출신이고요. 피렌체가 왜 이렇게 하기보다 피렌체에서 그 유명한 예술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또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그 출발지 발상지라는 뭐야 그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도 있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피자 가문도 있고 그런데 그 메디 피렌체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중동까지 가는데 피렌체가 통과하는 몫이에요. 길목이 그래서 거기서
그 피렌체 많은 상인들이 말 그대로 상업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모여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집이라든지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예술가나 건축가를 고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전 이태리에 퍼져가지고 뭐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라든지 뭐 또 이런 여러 예술가들이 건축가들이 피렌체로 모인 거예요. 그냥 글로 가면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피렌체에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뭐 아름다운 건축물도 많이 만들고 그림도 조각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도나텔로고요. 그래서 이분 도나텔로는 미켈란젤로한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또 나중에 볼 청동 기마상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기마상의 선례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분의 특징 중 하나는 상당히 그 인간적인, 그러니까 사실적인, 인본주의적인 표현을 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분 작품을 하나씩 보자고요. 먼저 이제 15세기 초반에 작업한 성조지상인데 1m 95, 나보다 좀 크네요. 어쨌든 1m 95cm 높이를 가지고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참고로 대리석은 이태리에서 상당히 많이 나는 그 돌인데요. 돌인데 대리석은 우리가 언뜻 봤을 때 대리석 딱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돌치고는 상당히 부드러운 돌이랍니다. 대리석이. 그래서 조각에 자기 상당히 수월한 그런 재료가 대리석이래요. 결도 뭐 일정하고 그래서 깎기도 편하고 가공성도 좋고, 또 어떤 대리석 같은 경우는 그 광택도 상당히 좋고 이래가지고 조각하기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유로 또 이태리에 대리석도 많고 그래서 많은 조각가들이 대리석을 활용하는데, 좀 이따 볼 미켈란젤로나 베르니니 작품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리석을 잘 다뤘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도나텔로도 만만치 않게 잘 했죠. 그다음에 요거 다윗상, 그러니까 다비드상, 다비드 혹은 다윗, 뭐 다윗과 골리앗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비드와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어로 읽게 데이비드인데 한국에서 그냥 다비드라고 얘기하고, 혹은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이게 깔고 밟고 올라가 있는 게 이게 그 골리앗 머리예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따서 이 밟고 있는 다윗을 조각해 놓은 거죠. 근데 158cm 정도 작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시 독립적으로 서 있는 유럽 최초의 나체 조각상이래요. 보통 이제 지지대가 있는데 그 요거는 지지대 없이 서 있는 조각상으로 유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사 같은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길어서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그냥 미소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좀 이따 미켈란젤로의 다윗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르니 다윗상도 있는데 세 개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또 몰아서 보고 판단해 보자고요. 상당히 유려한, 수려한, 아름다운 그런 이제 다윗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나는 느낍니다. 그다음 이게 그 아까 말한 그 기마상, 이분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타멜라타라는 기마상이에요. 기마상인데 이 가타멜라타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 용병대장이에요. 용병대장. 아까 말했잖아요. 이태리 같은 나라는 이때 이 시절에는 그냥 도시별로 독립해 있던 나라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면 베니스죠. 베니스의 용병 대장이래요. 이거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 그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정규군이 있지 않았답니다. 정규군이 생긴 건 중세 이후에 국가가 완전히 이제 만들어지고 교황보다 왕의 권한이 더 강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유럽에서는 정규군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이때 15세기 전후에는 그 용병들을 고용해서 전쟁을 치렀답니다. 용병들. 직업군인이 별로 없었기, 막 직업군이죠, 직업군인. 그러니까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용병 대장한테 돈을 주고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뭐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면 용병 대장은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그쪽 편으로 싸워주고 전쟁 끝나면 이제 다시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이제 전쟁 시스템이 된 건데 이 가타멜라타는 그 용병 대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타멜라타 가문이 도나텔로한테 이거 우리 가타멜라타 기마상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도나텔로가 만들어 준 게 이건데 이게 워낙 그러니까 멋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이태리를 넘어서 가지고 외국에서까지 뭐, 기마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막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나텔로 기마상이고요. 그 다음에 얀반 아이크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얀반 아이크는 네덜란드 화가인데 유럽 북부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은 그러니까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도 마찬가지인데 신이 아니라 더 이상 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적으로 묘사를 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이나 미술을 많이 참고한 거고 르네상스라는 뜻이 이제 일종 부활이죠, 부활. 르네상스가. 그래서 이제 재현, 부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얀반 아이크 그림 대표작이 요건데 이번 대표작 뭐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빨간 터번을 쓴 남자의 조상화라고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뭐 말할 것도 없이 눈이 가는 게 물론 이 사람의 눈 먼저 눈이 가는데 그 다음에 빨간 터번이죠. 빨간 터번 묘사가 상당히 세밀해가지고 이 그림이 색깔도 그렇고 명암도 그렇고 해가지고 많이 주목받는 그런 그림인데 설에 의하면 이거 혹시 안바다의 초상이 아닐까라고 그런 설이 있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맞을 것 같다는 느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이 사람 초상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 그림 중에 이 빨간 터번을 쓴 사람이 출연하는 그림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상당히 사실적이죠. 그렇죠. 상당히 사실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암 대비 상당히 강하죠. 약간 바로크 느낌이 많이 나는데 아직 바로크 시대는 아직 아닌데 그 다음에 안드레아 영어로 그냥 읽으면 만테그나 근데 그냥 만테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안드레 만테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되게 페인터인데 이제 이 사람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 고고학 여기 써있죠. 로마 뭐저라고 로마 그 고고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작품에 반영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 대표작이 요거예요. 벌써 그리스 로마 기둥 하나 딱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 세바스찬에 대한 그 일화를 그림을 바꿔놓은 건데 이게 뭐 무슨 얘기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성 세바스찬이 어떤 황제의 근위대장이었어요, 근위대장. 근데 그때가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게 법으로 이제 기독교 믿는 게 불법이었던 시절인데 이 사람이 몰래 기독교를 믿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이렇게 처형당한 거예요. 뭐, 한 50m 거리인가? 정확한 거리 모르겠는데, 세워놓고 활을 계속 쏴서 그렇게 처형하는 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끝끝내 이제 개종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활을 맞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고 그 일화를 이제 그 만테냐가 그려놓은 건데 이 그림을 왜 이제 갖고 왔냐면 이 사람의 가슴과 배 근육 표현이 상당히 리얼하기 때문에 예전에 고딕 시대에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상당히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엄숙하게 그렸었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거고요. 이 그림도 재밌는 게 대비가 상당하죠. 이 성인은 세상을 떠나는데 하늘을 보고 있죠. 하느님을 보고 있다는 개념이고. 근데 밑에 속인들은 그냥 무슨 일 있는 거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상당한 대비를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근육 묘사의 그 사실성 이거 좀 봐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티첼리 너무나 유명하죠. 산드로 보티첼리 이분은 어떻게 유명해? 이 그림 다 봤죠? 이미 다들 본 그림이죠. 비너스. 우리나라에서 비너스의 탄생이라 얘기하는데 탄생은 이미 저 멀리서 탄생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이제 뭐 육지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탄생 아니고 그냥 비너스예요. 원래 제목은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보티첼리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인데 음, 보티첼리고 이분도 당연히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피렌체에서 활동했고 그래서 처음에 초반부에는 이분이 초반부에는 상당히 그 사실적인 표현,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림의 특징이기도 한 사실적인 표현을 열심히 하셨다가 하셨다가 후기에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쉽게 얘기해서 가급적 예쁘게 그리는 거, 가급적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을 이분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드러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비너스의 탄생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그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보이는 부분이 최소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비너스의 이 왼쪽 어깨가 이 정도 그 비례가 나올 수 없다고 보통 얘기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팔이 어깨에서 빠져나왔다, 탈골돼 있다. 지금 비너스 어깨가 상당히 아픈 상태다라는 좀 약간 웃기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이 다리 부분이에요. 이 다리가 언뜻 봤을 때 아마 이 서풍으로 표현되는 제티가 제피의 다리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정이고요. 요정이고, 그러니까 이 ним프의 다리인지 ним프의 다리가 요거랑 요걸 것 같고 이 제피의 다리가 요거랑 요걸 것 같은데 요거 모르겠다면 요 다리가 종아리가 여기 있는데 무릎이 여기서 이 비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비례가 좀 틀렸다, 해부학적으로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또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그 뭐야 일화가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분 그림은 해부학 무시하고 가급적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했던 그림이에요. 참고로 이 모델들이 다 실존 인물이래요. 그 시대 15세기 피렌체에서 실존 인물이고 비너스 역할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때 피렌체 최고 미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시모네타랍니다. 시모네타. 이 사람이 시모네타인데 이분 다른 그림이 프리마베라라고 봄이란 그림인데 이게 이게 2년 4년 전에 그림 4년 후에 이 그림 그린 건데 이 시모네타가 여기도 나와요. 시모네타. 그리고 요 뭡니까 이 봄의 여신 꽃의 여신 봄의 여신 꽃의 여신 이분도 여기 또 나오죠. 비슷한 옷을 입고 여기 또 나와. 그렇죠? 그 사람도 여전히 얘네들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 네 사람이 이제 주로 나오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게 보티첼리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이죠. 다빈치 이분 대단해요. 그냥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던 영역은 뭐냐면은 발명, 회화학, 조각, 뭐 건축, 과학, 음악, 수학, 공학, 문학, 해부학, 지리학, 뭐 천문학, 식물학, 이게 뭐야, 라이팅 뭐라 그래야 되나? 글쓰기, 역사 앤드 지도 그리기. 천재라고 보통 일컬어집니다. 천재라고 일컬어지고 해부학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 그림은 상당히 리얼하죠. 사실적이에요. 앞에 보티첼리랑 완전히 달라요. 접근 방법이. 그쵸? 그러니까 보티첼리가 좀 특이한 편이죠. 보티첼리가 르네상스 시절에 화가치고는 약간 특이한 자기 화풍을 가지고 있던 분가 이거 그리고 좀 더 감각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분에 비해서 다비치는 일단 이성에 기반을 두고 그림을 그렸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 르네상스 3대 예술가가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이렇게 세 분을 일컬는데 그 중에 다빈치는 좀 꽤 이성적인 그림을 그렸던, 감성보단 이성적인 그림을 그렸던 분으로 이제 보통 얘기가 돼요. 먼저 그걸 볼 그림은 또 레이디 위더 어마이 이게 발음을 모르겠네. 어민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 밀라노를 그때 통치하고 있던 스포르자, 이렇게 스포르자가 스포르차 혹은 스포르차라고도 얘기하는데 밀라노 여러분 만약 가면 스포르차 궁전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밀라노를 대대로 통치했던 가문이 스포르자 가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도비코 스포르자의 연인이었대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름이 체칠리아 갈레란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초상화예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1485년부터 5년 동안 그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반사광 부분이에요. 어두운 부분에 반사광 표현이 상당히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명암 처리가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특징적인 그림이고 나머지는 꽤나 사실적인 여러 가지 묘사들이 꽤나 사실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무지무지 유명한 그림이죠. 무지무지 유명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림도 밀라노에서 그렸겠죠. 그렇죠? 밀라노 공작의 여인 그림이니까. 요것도 밀라노에 있는 성당에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려고 사람들 줄 많이 서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한국말로 최후의 만찬이고. 근데 이 그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다 열두 제자인데, 열두 제자인데 이 사람 아무래도 뭐 여자 같아. 그렇잖아요. 여성적으로 그렸어. 이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인데 너무 여성적으로 그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호사가들이 혹시 다빈치가 동성애자가 아닐까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동성애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뭐 군대에서 만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동성애가. 그건 뭐 로마뿐만 아니라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군에서도 그냥 동성애 뭐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나는 이성애자지만 그 역사책을 보면은 2차 대전 때 미군 부대 안에서 게이들이 서로 알아보고 막 서로 좋아하는 일이 많았고 여군 부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미군 여군 부대에서도 레즈비언들이 이제 또 서로 알아보고 뭐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정상이겠죠. 난 개인적으로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리다 만 그림이에요. 완성한 그림이 아닌데 완성한 그림이 아닌데 이게 페라라 이태리 역시 페라라라는 도시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를 이제 거기에서 꿰다 이제 이분은 뭐, 뭐 어떤 뭐 뭐야 앞에 여성처럼 무슨 연인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여장부입니다. 이분이 거의 장군 레벨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의 초상화 이사벨라 데스테의 초상화인데 스케치만 하고 완성을 못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을 못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0년이면 이 다빈치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되는, 그러니까 사실 52년생이니까 1510년이면 거의 58세 내 나이인데 이제 보통 화가 기량이 60대, 70대 되면 최고 절정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0 전후가 가장 최고의 기량을 뽑아내는 그런 조형의 세계가 좀 그래요, 여러분. 조형의 세계가 나이를 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게 좀 가다듬어지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겠죠. 수학이나 운동 이런 세계는 젊었을 때 피아노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좀 그 최애 절정기인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디자인, 조형예술 이런 쪽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절정기를 맞이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을 길게 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은 더 우리 디자인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고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이제 후기 대표자 중에 하나인데 누구냐면은 이분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성모 마리아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성모 마리아 어머니 세인 앤이죠. 세인 앤인데 그러니까 참 자애롭죠. 그냥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염소 이 양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예수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모 마리아는 그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애처롭게 쳐다보는 그런 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또 근데 애처로움이 바닥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좀 손자나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느낌 이게 상당히 잘 표현된 그런 그림이고 또 다빈치 특유의 삼각형 구도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평을 받습니다. 좀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면서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지금 루블 박물관에 전시돼 있죠. 이 그림 앞에 방에 따로 이 그림만 이제 전시되고 있는데 그 방 들어가면은 항상 그냥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난 근데 개인적으로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이쁜 것 같지 않아서. 근데 뭐 약간 기분을 묘하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표정이 미소? 미소 아닌 것 같은데 웃고 있나? 또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미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내, 내 취향은 아니라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이 별로였는데 그건 그렇고 엄청나게 세계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 이제 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 또 있죠. 미켈란젤로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미켈란젤로 하면 이분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미켈란젤로 이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분은 뭐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써 있죠. 여기 Unparalleled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Art라 해서 서양 예술 미술 발전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라고 여기 걸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 예술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빈치보다 더 나은 예술가 중에 예술가가 미켈란젤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분인데 이분도 많은 거 했죠. 조각가로 보통 인정이 되는데 그림도 꽤나 그리셨고 건축도 하고 시도 썼답니다. 그리고 공학자 역할, 기술자 역할도 했다는 얘기죠. 하이 르네상스, 르네상스 최전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켈란젤로인데 이게 천지창조란 그림.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천지창조 안에 아담 탄생 부분이고요. 이제 요게 천지창조 시스타 성당의 천장화죠. 천장화. 그래서 그냥 3년이 뭐야? 4년 정도 이 그림 그리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어쨌든 이 중에 이 아담을 만든 게 여기 있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이게 사과 따먹다 걸려가지고 걸렸다기보다 이제 하나님한테 들켜서 뱀 여기 있네. 쫓겨나고 있는 모양도 여기 그려져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죠 이분이. 그래서 꽤나 많은 그림들이 리바이벌 돼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 볼 겁니다 아마 다다음 주에 크리에이티비티에 관련 얘기할 때 요 그림을 볼 거예요. 이걸 2차 대전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리바이벌 했는지 모방했는지 볼 겁니다. 그렇고 이게 시스터 성당 천장하고 이게 최후의 심판 이것도 미켈란젤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1512년에 그렸다면은 요거는 1536년 꽤 말기에 그렸죠. 말년에 말기라기보다 말년에 그린 그림. 근데 이 그림 상당히 재밌는데 최후의 심판인데 이 그림에 저번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 완성했을 때 41년에 완성했을 때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체였어요. 나체. 참고로 이거 있죠. 이게 미켈란젤로예요. 자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살이 벗겨진, 껍데기가 벗겨진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고뇌를 좀 많이 한 그런 화가 자체가 그때 정신이 어땠을까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힘들었다 얘기가 아닐까라고 뭐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부 나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서 사람들이 말이 좀 나오는 거죠. 이거 정말 신성모독 아니냐? 어?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전부 빨가벗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성기가 다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보면 좀 보이잖아요. 이분은 뭘 입고 있네. 이렇게 막 보이게 그려놨으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못했는데 미켈란젤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좀 손을 좀 보자 이래가지고 제자 중에 볼테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래가지고 이분이 볼테라가 뭐 했냐면 이렇게 가렸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 가리자. 여기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보면 막 가려놨어. 막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볼사람 친구들이 너 왜 그런 그 쓸데없는 일을 했냐 너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그렇게 덧칠하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냐면 이제 속옷장수 속옷장수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평생 괴로워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웃기죠. 나중에 현대에서 이제 이 속옷을 다시 지워버리려다가 지우면 오히려 그 그림을 더 망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놔두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가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태리 가서 이걸 보면은 이대로 이제 이대로 이걸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그 피렌체에 있는 피렌체 대성당 볼 때 내가 미켈란젤로 언덕에 뭐 다윗상 하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거기 또 이거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건 모조품이고 이게 진품이죠. 그리고 이게 다윗상이고 아까 그 도나텔로의 다윗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얘는 좀 얘가 아니라 이 작품은 좀 뭐야 그 긴장이 그러죠. 긴장. 인상 팍 쓰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은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오른쪽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거죠. 골리앗을 머리에 명중시키려고 돌을 쥐고 딱 있고 그냥 기회를 노리고 있는 다윗 표현을 상당히 잘한 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세계 인류 문화유산 중에 하나로 인정받을 만큼 수려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름답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피에타 장이죠. 피에타 장인데 이것도 대리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 대리석이 좀 다루기 쉬운 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인데 와 저 옷 주름 표현 해놓은 거라든지 뭐 대단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그 근육 표현, 뼈 표현 해놓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다. 역시 미켈란젤로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냥 최고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비례를 잘 보면 지금 체격이 지금 상당히 떡 벌어져 있어요. 원래 여성적인 체격이 아니에요. 이거 자세히 보면. 근데 그걸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사람들 거기를 못 느낄 정도로 그 미켈란젤로가 표현을 잘 해놓은 거죠.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줄리앙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석고 소묘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그렸으니까 나도 이거 고등학교 아니라 그 입시 준비할 때 무지하게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나요. 얘가 메디치가의 줄리아노라는 사람이고요. 그 메디치 아까 얘기했지 메디치가는 피렌체의 명문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켈란젤로였고 그 다음에 라파엘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라파엘로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라파엘로 둘 다 이제 사용되고요. 이 사람도 최전성기 르네상스 시절의 화가이자 건축가고 이분 그림 보면 따스해요. 포근하고 따스한 그림. 뭐 이 그림 많이 봤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나 할까? 뭐 그런 그러니까 다빈치의 삼각구도 역할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역할이 아니라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그림이라 느껴지는데 묘사가 조금 좀 더 포근하고 좀 더 뭐라고 할까 따뜻하고 약간 더 사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드럽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마돈나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어,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는 뭐 그 각 도시국가의 그 통치자들 혹은 교황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가 긴밀했는데 라파엘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사랑까지 담보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죠. 사람 편하게 해주니까 너도 나도 라파엘 그림을 좋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유명한데 그 방울새가 있는 성모
라고 마돈나 델 카르델리노 이태리어는 스페인어로 읽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오른쪽에 있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왼쪽에 있는 약간 커 보이는 아기가 성 요셉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른발을 보면 엄마 발을 살 밟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 좀 정답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방울쇠가 이 요셉이 들고 있는 게 이제 방울쇠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역시 다빈치의 삼각구도가 잘 차용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역시 이제 그 표정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 보면은 따뜻하고 포근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인들도 충분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도 꽤나 유명하죠. 라파엘로 그림. 이거는 뭐 교과서 같은 데 간혹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그리스인 아테네의 학당을 그린 거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에 자기도 그려놨어요.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라파엘로. 보세요. 요 인상인데, 아이고, 여기 숨어 있죠. 자기, 맞죠? 그쵸? 여기 숨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인가? 뭐 그럴 거고, 여기 꽤나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뭐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리스트가 여러분이 웹서핑 해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누구 막 있어요. 추측하는 거죠. 그렇고 뭐 수학자도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네. 못 찾겠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치아노 혹은 타이탄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타이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타이티안 뭐, 타치아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타치아노 티치아노 타치아노 뭐 이렇게 다르게 발음하는데 일본은 이 생전에 그 생전에 최고 인기 화가였대요.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 정말 잘 그리는데 그림 잘 그리니까 그냥 교황이나 기타 왕들이 도시의 왕들이 초상화를 엄청 그려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고 잘 그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장하는 뭐 그런 장면인데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분이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고 아마 이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싶고 성모 마리아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사람이 커지죠. 이 사람 머리가 크고 좀 작고 그래서 약간 그 투시 원근법도 활용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와서 이제 청백한 바디 컬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좀 피가 돌아가는 나팅게 피부가 그대로 잘 재현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잘 표현한 그리고 이쪽 옷감, 질감 표현, 주름 표현 상당히 리얼하죠. 그쵸? 정말 그림은 참 잘 그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워낙 시간이 짧아서 그냥 그림을 많이 소개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하나밖에 집어넣지 않았고 그 다음 엘 그레코 들어봤죠? 엘 그레코 굳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더 그릭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그 그리스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태어났는데 스페인으로 이동해서 스페인 르네상스 시절에 활약했던 화가, 조각가, 건축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주로 이분의 그림을 좋아하죠. 그림이 워낙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런데 여기까지죠. 이 세 개인데 주로 이 그림 팔다리가 길어요. 여기도 팔다리가 이게 별 표현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그림들 보면은 이분 그림 많은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이 팔다리를 쭉쭉 늘려놨어요. 근데 좀 길쭉한 니체 비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 색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색감도 상당히 특이한 그런 표현을 썼던 게 특징 중 하나인 마음먹고 그림 상당히 잘 그리는 분이에요. 당연히 잘 그리는 분인데 좀 약간 이렇게 좀 생략해서 표현하는 그런 특징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엘 그레코예요. 스페인 간판화 가지고 한 사람이죠. 그렇죠?
물론 스페인 예술가들이 워낙 많은데 그 피카소도 스페인 출신이고 어, 또, 또 많은 뭐 호아 미로라든지 여러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까라바조 이분이 이제 작은 미켈란젤로 원래 이름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까라바조인데 앞서서 미켈란젤로 부오노레티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까라바조라고 보통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림부터 바로크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바로크 여기 써 있죠. 바로크 바로크 페인팅의 이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면 알아요. 상당히 바로크 스타일처럼 보이고. 근데 이분 인생이 좀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살인도 뭐 저지르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피신하다가 마흔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살해당했을 겁니다 아마. 살해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살아났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좀 평이 좀 엇갈려요. 좀 나쁜 안 좋.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그림이 워낙 좋아요. 그림이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태리 바로크를 대표하는 이제 감각적인 표현이 특기 화가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보다시피 그림 보다시피 빛의 그 컨트라스트가 대단하잖아요. 그쵸? 아까 뭐 양반 아이크 그림에서도 좀 볼 수는 있긴 했는데 이게 빛의 대조가 상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화가고요. 또 이 사람이 좀 문제시되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성당에서 우리 성당에 좀 그림을 걸고 싶은데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신 그 그림을 좀 그려달라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요건데 이 그림을 딱 그려서 갖다 주니까 상당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다못해 이제 뒤로 좀 갈게요. 요런 그림을 보더라도 이 예수가 성스럽게 느껴져요. 성모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처럼 느껴지고 좀 성스러워요. 사람들이 일반인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는 예수스럽고 뒤에 있는 사람도 일반인스러워. 일반인들이 있고 성인이 있고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이 성인이고 그냥 일반인이고 대비가 되는데 카라바조 그림에서 그런 게 없어. 전부 일반인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거. 성당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낸 게 뭐냐면은 이 사람 이게 성모 마리아거든요. 근데 실제 이 사람도 그냥 매춘부예요. 자기가 친한 이 카라바조랑 친한 매춘부를 성모 마리아라고 그려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고 성당에서 그러니까 욕을 한 방울 쳐가지고 그림을 빠꾸 시킨 거고 다른 화가한테 대신 그려달라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성모 마리아상 그림을 받아서 그냥 그 그림에 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은 이제 걸리지 못한 그런 그림이죠. 네, 그때 당시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 뭡니까 한 400년 이상 지난 지금은 바로크 회화 창시자다 뭐 이런 평을 받을 정도로 좋은 그림 정말 인간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매춘부를 모델로 그린 그 유명한 화가 중에 거의 첫 테이블 끌었다고 할까? 이후에 계속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마네도 그렇고 좀 이따 볼 텐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까 그랑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티치아노가 그린 거고 요거는 카라바조가 그린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이 그림도 상당히 강렬한 명암 대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평을 찾아보면 압도적인 빛의 대비라고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바로크 그림의 그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데 바로크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 뭐냐면은 운동감 상당한 운동감 이 그림 막 막 느껴지죠 막 동작들이 느껴지잖아요 저 위로 치켜들은 뭐 손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구도도 대각선 구도고 그렇죠 저 남자는 날 쳐다봐 그렇죠 그래서 빤히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잠기하고 있고 그렇고 명암이 그래서 이제 강렬하고 좀 긴장감이 흐르고 또 활력이 흐르죠. 그러니까 운동이 막 운동감 느껴지니까 그래서 힘차다, 뭐 현란하다, 무지 다채롭다. 그 전반 한마디로 역동적이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르네상스 그림들은 좀 차분하잖아요. 르네상스 그림은 또 다시 볼까요? 이런 그림들은 차분하잖아요. 차분하고 막 절제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딱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랄까 질린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다가 까라바조 같은 약간 좀 거친 부분은 마구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게 바로 이제 트렌드가 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크로 넘어왔어요. 바로크. 자, 드디어 이제 화가 중에 화가가 나왔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스페인 화가인데요. 아까 엘 그레코는 스페인 화가긴 하지만 그리스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스페인 화가라고 볼 수 있고, 스페인 스페인 바로크의 뭐 대표라고나 할까요? 스페인 바로크의 대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기 써 있지만은 스페인 국왕 필리페 4세, 필리페 4세. 필리핀이 왜 필리핀인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시절에 딱 이왕인지 몰라도 필리페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많은데, 스페인에 그 시절에 스페인 탐험대가 필리핀에 도착해서 그쪽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꽤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유럽 놈들 그런 놈들이니까, 침략자들이니까. 그래 놓고 이제 원래 이름이 있었을 텐데 필리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도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열받아서 이름 바꿀 거야. 필리핀이 뭐야? 그쵸? 기분 나쁘잖아. 원래 옛날 이름 찾아갈 텐데. 근데 아직 필리핀은 그냥 필리핀인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그 필립 4세 궁정화가로 약 30년 동안 그림을 그렸던 그런 벨라스케스고요. 그래서 또 말하자면 17세기에 이분이 이제 17세기에 시사하다 주로 활동했으니까 최고 화가, 또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중에 화가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이게 자화상이에요. 자기 자화상 벨라스케스 자기 자화상인데 잘 그렸네요. 그렇죠? 잘 그렸어요. 잘 그렸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20년이면 이분이 나이를 따져봅시다. 99년생. 그 21살 때, 여러분 나이 때네. 그쵸? 여러분 나이 때에 그린 그림인데, 세비야의 물장수. 세비야란 도시에 물 파는 물장수죠. 물장수가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소년이 물을 사 먹는, 마실 건가? 어쨌든, 뭘 보고 있나, 근데? 여길 보고 있는 건가? 이분은 뭐 그러다 말았던 것 같아. 어쨌건 뭐 그런,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러니까 세비야에 사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초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카라바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인정돼요. 그러니까 카라바조가 그린 이런 그림들의 명한 표현을 여기서도 이제 재현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도 좀 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필리페 4세 초상화입니다. 필리페 4세 초상화고, 그렇고, 근데 이 시절에 이렇게 유럽 왕족들이 근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권력을, 잠깐 이건 이제 23년 그림이고, 이건 56년, 계약 몇 년입니까? 23년. 30년 이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늙었다, 이런 얘기죠. 어쨌건 근친결을 하다 보니까 이왕도 그렇고, 이 공주인데, 그 마르가리타 공주인데, 계속 이게 마르가리타 공주 여기 있어요. 여기 계속 있습니다. 이 왕이 공주인데, 그러니까 점점 크는 거예요. 53년, 56년, 59년. 근데 이 공주가 일찍 죽어요. 그 근친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래 못 살고 죽고 막 이런 약간 안타까운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건 보다시피 주 공정에서 이런 공정화가 역할을 합니다. 벨라스케스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그림이 무지 유명해요. 더 시녀들, 그 시녀들, 더 시녀들이 아니라 시녀들이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해석하면 이거 거울이고 여기에 필립 4세와 왕비가 비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 벨라스케스야. 벨라스케스가 누굴 보고 있을까? 이 왕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아마 왕의 시선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림은 왕의 시선, 왕이 현재 보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벨라스케스한테 초상화를 그리게 하기 위해서 어딘지 모르겠다고 여기서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공주가 놀러 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림 그리니까 놀러 온 거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고 아마 왕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니. 어, 잠깐 카톡했습니다. 이거 이해해주기 바래요.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왜 지금 카톡을 보내고 난리야.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라고 할까? 하도 놀래서 이제 내가 단어를 까먹어 버렸는데 이제 서커스 단원들, 그러니까 그 시종들 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놀아주는 사람들이죠. 놀아주는 사람들, 놀아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개도 아니, 난장이에요. 이 사람 난장이고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근데 잘생겼다, 그쵸? 귀엽게. 이 개는 이제 광대가 친한 개인 모양이에요. 이 두 사람은 시녀고, 이 사람은 샤프롱이 아닐까 싶고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는데, 뭐, 특별히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꽤나 유명해요. 그러니까, 교황, 이노센트 10세라는 그림인데, 이분의 성격이 꽤나 얼굴에 나오죠. 성격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꽤나 고집불통 이런 성격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표현을 너무나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거 현대 화가가 이 그림을 모티브로 조금 다르게 그린, 무섭게 그린 그림이 하나 있죠. 그것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화가가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이분 그림도 상당히 명암되기가 상당히 심하죠. 그렇죠? 바로크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그림인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처음에 잘 나갔는데 말년은 좀 그냥 거의 파산하다시피, 처음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말년은 그냥 파산하다시피 해서 힘들게 살아갔다, 그런 화가가 렘브란트이고요. 이 그림은 야경꾼, 나이트워치, 야경꾼 이런 그림인데 이게 초상화래요. 이 그림의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은 단체 초상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등장인물이 돈을 냈어요. 똑같이. 그래서 단체 초상화 그랬는데 완성된 그림 보니까 뭐 이 사람이랑 이 사람만 돋보여. 뭐 이 사람도 조금 보이네. 그렇죠? 이 사람 뭐야?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돈 똑같이 냈는데 나는 뭐 코도 안 나오고 입도 안 나오고 근데 얘는 이렇게 주인공처럼 나오고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초상화 주문이 똑 떨어졌다고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만 이 그림 자체가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렇고요. 야, 드디어 나왔다. 지안 로렌조 베르니니. 이분은 바로크 시대를 완전히 쥐었다 폈다 했던 건축가이자 조각가예요. 그러니까 꽤나 작품이 상당히 현란해요. 무지무지 감각적이에요. 가서 로마에 가면 이분 작품 꽤 많이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성 베드로 성당에도 있고 로마에 있는 기억 안 나는 성당에도 여러 가지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인. 여기 써있죠. He was the leading sculptor of his age. 뭐 바로크 스타일, 바로크 스타일 조각을 뭐 크리에이팅 했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분인데 작품을 보자고요. 주로 로마에서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보면 아폴로 앤 다프네라고, 이제 아폴로가 다프네를 막 쫓아오니까 다프네가 막 도망가다가 그냥 나무로 변해버리는 그 현장이라보다 그 장면을 포착해서 이제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대단하죠. 보세요. 그냥 이게 돌로 만든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작업을 했다. 이분이 베르닌입니다. 베르니니. 그래서 그 다음에 블레스트 루도비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루도비카, 뭐 이게 이 두 개가 이거랑 이게 그거고요. 보면은 이 부분 옷 주름 부분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정말로 감각적이고 현란해요. 또 의심이 되는 거, 이게 정말 돌 맞을까? 뭐 이런 이 정도로 손 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내가 아까 그랬던 로마 공화국 광장 옆에 있는 조그만 성당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 테레사 수녀의 엑스타시가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그 흥분, 뭐 법열, 뭐 이런 식으로 법열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엑스타시가 사실은 약간 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느끼는 그런 그 성적인 희열 뭐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말이 많았어요. 너무 야한 거 아니냐. 어떻게 성 테레사 성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표현의 그 아름다움, 세밀함 대단하죠.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좀 상당히 감각적이에요. 무지무지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그 정신을 혹하게 만든다고 할까? 좀 흐릿하게 만든다고 할까? 이런 약간 취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앞에 미켈란젤로는 좀 다르잖아요. 좀 그냥 좀 약간은 차분하게 만들어지고 좀 진지하게 만든다면은 이 베르니니 작품은 좀 아까 말했듯이 좀 약간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르니니가 미켈란젤로보다는 약간 밑으로 아래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성이라고나 할까? 이 무게감이라고나 할까? 이런 거에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플루토 앤드 뭐 페르세포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이것도 안 좋은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 신이 이 여자 신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러는 장면을 이제 포착해놓은 신화죠. 신화를 가지고 이제 포착해놓은 건데 스토리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고요. 근데 내가 보는 건 표현이죠. 이 표현 정말 이 부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 멋있다는 표현보다 아름답다. 감각적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니고 요거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발다친이라는 건데 여기 안에 이제 교황이 올라가서 미사를 집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발다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상당히 화려하죠. 상당히 화려합니다. 여기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금이 좀 필요했대. 금이 필요해가지고 판테온 있죠. 지난주에 봤던 로마에 있던 판테온 거기 천장에서 금을 뜯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 랬다고 어떻게 그 뭡니까 그 로마 그 문화재잖아요. 문화재에서 그냥 뜯어내가지고 새로 뭘 만들 수 있냐. 욕을 먹을 만하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석굴암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벽돌 몇 개 빼가지고 우리 집 만들어 썼다. 이러면 욕 바가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 우리 집은 아니고 뭐 공공 건물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많은 욕을 먹었던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예쁘죠.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세 사람의 나윗상을 비교해보는 타이밍이 왔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도나텔로, 얌전하고 촉이 그러니까 차분한 도나텔로 작품. 그 다음에 긴장감이 엄청나게 흐르고, 그럼에도 그냥 아름다운 미켈란젤로 작품. 베르니니답죠, 그쵸? 베르니니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바로크 스타일인 거죠, 바로크 스타일. 이거 초기 르네상스 최전성기, 이게 바로크 양식. 의 조각품인데 베르닌인데 그리고 베르닌이 자기 얼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베르니니가 이 얼굴인데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작업을 했네라고 이제 평을 받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오랜 뭐 시간 동안 이 작품들을 봐도 역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역시 미켈란젤로구나. 그러니까 베르니 작업도 꽤 좋긴 한데요. 너무 현란해요. 그쵸? 너무 장식적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나는 베르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미켈란젤로 베르니 중에 하나 골라? 아 그럼 할 수 없이 미켈란젤로긴 해요. 그렇지만 베르니도 그 기교라고나 할까? 그 기교의 아름다움? 이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베르니도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음, 얀 베르메르 얀 베르메르라는 화가인데요. 이분은 이 그림은 유명하죠.
이거 귀걸이를 한 아니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근데 이게 꽤나 그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하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 여성이 눈썹이 탔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눈썹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터치를 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데 이 그림이 그래도 풍부해 보이는 그런 그림 그림입니다. 전면법을 썼다고 봐요. 전면법을 사용했답니다. 점을 주로 퍽퍽 찍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여겨지고 이거는 이제 17세기 중반부에 이제 밀크를 따르는 하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앞에 빵들이죠. 빵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그림을 그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카나텔로 카나레토라고요. 카나레토라고 일본 그림은 그냥 재미를 보자고요. 베네치아 풍경화가 베두타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거장이랍니다. 여기 써 있는 베두테. 근데 이분이 여기 오늘 나온 건 주로 베니스 그림만 갖고 왔는데 이거 뭔지 알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쵸? 산마르코 대성당이죠. 이 앞이 산마르코 광장이에요. 요즘과도 똑같이 생겼어. 다만 타일이 깔려 있죠. 다른 건 타일이 깔려 있는 거.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 산마르코 광장. 여기 이게 그거잖아요. 요게 여기잖아요. 각도 돌린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그 행사하는 거, 축제 비슷한 거 하는 거고요. 이날이 되면 매년 이렇게 축제를 한답니다. 축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베니스를 지배한 영주가 타고 뭐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축제하는 현장을 그린 거고. 이게 그 유명한 두칼레 궁전이에요. 이 궁전도 보면 상당히 아름다워요. 예쁩니다. 그 다음에 그 헨리 푸셀리, 앙리 푸셀리, 뭐 헨리 푸셀리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스위스 화가인데 이분 그림 내가 왜 갖고 가죠? 상당히 환상적이라서 가져왔고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주로 작업은 영국에서 했어요. 영국에서 해가지고 그냥 영국 낭만주의 화가 화풍의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분이 그린 주제는 주로 성적인 면과 폭력적인 면 그래서 약간 성적인 느낌 들죠. 근데 폭력적인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폭력적인 파괴적인 꼭 괴물스러운 이런 느낌인데 그림이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두 가지 느낌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면과 에로틱한 면을 동시에 보여주니까 이게 꽤 재밌는 결과를 보여줘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게 그 유추의 예지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면은 그게 상당히 재밌게 새롭게 느낌이 전달됩니다. 이게 이제 악몽이라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림 탁 보자마자 너무 재밌다 이랬었는데 이 그림 뭐냐면은 영국 셰익스피어의 그 시곡 중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여전히 뭔가 좀 기괴한 부분이 좀 있고 약간 더 에로틱한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좀 새로운 감정을 만든다고나 할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이 그림도 이상하고 곤충 같기도 하고 이거는 무슨 당나귀 머리를 했는 것 같은데 몸체는 사람이고 뭐 그런 이런 특이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프란시스코 고야인데 이번에 스페인 화가예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스페인 뭐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활동한 로만틱 스타일 화가고요. 이분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바로크 스타일을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좀 난청으로 좀 힘들어했대요. 난청으로 힘들었고 또 이 나라가 좀 이 사람 말년이 별로 안 좋았던 스페인이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 프랑스가 스페인에 침략해서 스페인 사람들하고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프랑스군이에요, 프랑스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처형 당한 거고 지금 처형 당하고 있는 사람들, 처형 당한 사람들, 처형 당할 사람들 되게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강렬한 명암 대비, 칼라 대비
바로크 특징이 강렬한 명암대비인데 그걸 이용해서 스페인의 국가적인 비극을 이렇게 그려냈어요. 프랑스를 욕하는 그림이죠, 사실은. 니네들이 이 짓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앞에 그림은 이제 뭐 마야 그림인데 옷 벗은 마야도 있고 옷 입은 마야도 있는데 이 그림은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화가인데요. 자크 루이스 다비드라고 프랑스 나폴레옹한테 좀 어떻게 좀 나폴레옹 그림을 좀 많이 그렸던 그런 화가 약간 정치적인 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전주의 고전주의 화가의 대표자 그러니까 고전주의 미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벨라스케스는 필리페 4세한테 의 공정화가 역할을 했다면 이 사람은 알렉산더가 아니라 나폴레옹의 공정화가 역할을 했던 그런 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이분 그림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이제 마담 릭카미에 내가 불어를 몰라서 발음 못하겠는데 그분 초상화인데 얽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마담이 그 시절 그 사교계에 제일 유명했던 그 분 중에 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초상을 그렸는데 너무 그림을 완성이 오래 걸린다고 왜 이렇게 오래 그리냐고 이렇게 짜증냈던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이 그림이 미완성 작품이랍니다. 완성된 게 아니래요. 그렇고 이거 유명하죠. 많이 봤죠. 알프스를 넘어가는 나폴레옹이라고. 실제로 이런 멋있는 말을 타고 넘지 않고 그냥 노새 같은 거 타고 겨우겨우 넘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멋있게 그려놓은 거죠. 보나파르트, 뭐 나폴레옹. 실제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나폴레옹 대관식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이제 이거 올렸다. 이게 나폴레옹 어머니인데 실제로 어머니가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마치 간 것처럼 그렸고 뭐 그래서 나중에 말이 많았다라고 그런 그림인데 또 이런 식의 약간 정치적인 그림을 좀 많이 그린 게 자클로드 다비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